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폴란드의 특별 요청. 2. 한국이 유럽을 장악하다. 3. 일본 경제의 치명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폴란드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에서 일본 나리타가 탈락하여 한국의 인천공항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단독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폴란드 실사단이 한국에게 특별 요청을 한 결과로 알려져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국제적인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간주되었고, 각국은 자신의 공항이 선정될 것을 강력히 추종했습니다. 일본 나리타는 폴란드에 대한 경쟁에서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라 한국의 인천공항이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적인 규모와 수준을 자랑하는 공항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 명성을 더욱 확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와 한국 간의 협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폴란드 실사단의 특별 요청이 무엇인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주목되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라디오 매체 폴스키에고 나디아 24분은 폴란드가 한국에서 24조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줬는데 폴란드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24조 원 지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도 폴란드가 2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제기된다는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폴란드 재무장관은 즉각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고, 부아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 또한 방산 수출 20조 원에 대해 한국의 금융 지원을 요청한 적 없다며 이례적으로 적극 해명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언론의 보도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1차 12조 지원은 검토 중이며 2차 계약을 앞두고 20조 원 지원은 논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도 이와 관련해 다소 성급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방위사업 학박사 1호로 잘 알려진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방산거래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정부의 금융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고, 미국도 정부 차원의 해외 원조와 방산 기업의 로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방산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이를 문제 삼아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구나 방산 교역에 있어서 후속 군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서 80%에 달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번 폴란드 수출은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라는 의미까지 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 지원이 계약 자체를 흔들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서는 계약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디촐트나 모라토리엄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동구권의 중심국가인데다 신용등급도 나쁘지 않아 아직까지 모라토리엄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의 신용등급은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인 S&P A, 무디스 A2, 피치 A 등으로 평가받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에서 대출 한도를 증액해 폴란드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KAI 강구영 사장도 최근 가진 기자회견에서 FA50 수출의 경우 적어도 3배 이상의 후속 군수 시장이 보장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폴란드는 한국에 대출을 요구하며 금융 갑질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방위 산업 이외에도 폴란드가 추진 중인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가 계획하고 있는 초대형 신공항 건설에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폴란드 신공항 사업에 대한 7,5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 계획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얻었습니다. 인천공사가 폴란드 신공항 STH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현재 시설 포화 상태인 바르샤바 쇼펜 공항을 대체해 중동부 유럽 허브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4조 원 규모입니다.
이 공항은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바라노프의 활주로 2본과 코터미널 1동 규모로 오는 2028년 개항 예정인데요. 신공항이 문을 여는 순간 연간 2천만 명이던 공항 수용 능력은 4천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이 사업은 기존 폴란드의 관문인 바르샤바 쇼팽공항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이며 장기적으로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목표는 연간 1억 명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완공되면 그야말로 유럽 최대 메가허브 공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공항 프로젝트는 공항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공항과 함께 연결될 철도, 도로, 도시개발 등 광범위한 인프라 개발은 물론이며 복합운송업 STH에 대한 구상까지 함께 진행되다 보니 전체 사업 규모는 74억 유로, 한화약 10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젝트의 건설 과정과 건설 이후 운영까지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내 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폴란드 신공항 프로젝트가 특히 한국에게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 당시 폴란드 신공항 건설 자문 사업을 놓고 한국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선택은 인천국제공항공사였습니다. 유럽 최대 공항을 짓기 위한 롤모델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나리타 공항을 꺾은 것입니다. 이는 유럽에서도 나리타 공항보다 인천공항의 시스템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며 나아가 건설, 산업 인프라 전반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후 폴란드는 한국과 거의 모든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공항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폴란드는 최대 폐기물 소각로 건설 프로젝트 역시 한국에 맡겼습니다. 이것은 수도 바르샤바 시민 177만 명 중 56만 명이 버리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 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전기와 지역 난방으로 공급하는 자원회수시설 공사인데 이것을 한국이 수주한 것입니다. 포스코 ENC는 바르샤바 소각장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부터 시공, 운영 단계까지 최신 건설 기술인 7차원 건설 정보 모델링, 즉 BIM을 적용해 소각장을 짓고 있습니다.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은 3차원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설계 시공에 활용하는 기술로 기존의 2차원 도면으로는 어려운 설계 시공 유지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포스코 ENC는 바르샤바 소각장 건설 현장에서 설계 차원의 3D를 넘어 공정 관리, 원가 관리, 공장 자동화 자재 조달 관리 등 모든 영역에 BIM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이 폐기물 소각로가 준공되면 폴란드 최대 규모의 소각로가 완성되는 것인데요. 유럽연합에서 폐기물 소각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에서 지속적인 소각로 발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는 폐기물 소각 시설이 보편화돼 있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매립 위주였습니다. 이제 막 동유럽 국가들도 소각 시설을 도입 정착하는 단계인데 한국이 폴란드에 건설한 첨단 소각장을 본다면 앞으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발주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방위 산업 외의 다양한 핵심 산업 인프라 건설 역시 한국에 맡기고 있습니다. 자칫 한국에 제때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거나 대출을 해달라는 등 금융 갑질을 하다가는 폴란드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더구나 폴란드는 미래가 걸린 사업 역시 한국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최인접국으로서 전쟁이 종료된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시작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벌써부터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정부 기관과 공통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공사는 폴란드 투자무역청과 공통사업 개발, 사업 내용 공유 등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는데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유럽 내 거점이자 신공항, 열병합발전소, 원자력 발전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통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입니다. 폴란드가 방위산업 외의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과 협력을 결심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측과 K9을 계약할 당시 폴란드가 내세운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전차와 통일하게 생산해달라.
이것이 폴란드 실사단이 창원 공장을 방문해 실사한 이후 내놓은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사실 국가마다 지형과 기후 등이 다른 탓에 동일한 장비라도 옵션을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양한 파생 버전이 생겨나는 이유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차와 완전히 통일하게 만들어 달라는 폴란드의 요구는 이례적이었습니다. 폴란드 측이 이런 요구를 한 이유는 창원 공장의 생산 기술과 품질 관리 능력에 엄청난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생산 설비와 품질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폴란드 당국자는 더도 덜도 말고 딱 이만큼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이런 신뢰가 생겼으니 신공항, 소각장,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등 일본의 손을 뿌리치고 한국과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에 한국은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는 방위 산업을 넘어 국가 모든 산업 인프라에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해외는 국가 차원에서 유치하려 힘쓰고 완성차. 기업들은 협업의 사활을 건 구애를 하면서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네덜란드, 노광장비 ASML 회사처럼 전 세계 슈퍼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전기차 시대에 맞춰 중국 산물 배제시키면서 완성차 업계는 배터리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 필사적으로 한국 배터리 3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이 귀하신 몸이 되면서 협상력이 높아진 만큼 초기와 달리 향후 합작 공장 설립은 K배터리 기업의 수익성을 증심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K배터리는 이미 대규모 양산 체제를 구축했고 향후 7에서 8년치 일감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협상력의 우위에 서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M은 LG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사 JV 얼티엄 셀즈 4공장 투자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급한 나머지 삼성 SDI의 신규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GM에 납품한 전례가 없고 GM이 선호하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양산하지도 않지만 GM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삼성 SDI 방식으로 폼팩터 변화까지 각오하며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M은 북미 수요의 안정적인 배터리 조달을 위해 4공장 설립을 요청하고 있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은 특정 고객사의 신규 투자가 집중된다는 점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양한 완성차 업체와 투자를 발표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위해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얘기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GM과 함께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총 3개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혼다, 현대차 등과 합작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고 테슬라 전용 배터리 공장도 국내에 건설 중입니다. 또한 도요타와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 MOU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자동차 고객들의 분량이 상당히 견조하다며 이런 상황은 전년 대비 올해도 25에서 30% 성장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프리-IPO 성적과 저조한 수물이 문제시되던 상황에서 포드와의 터키 JV가 결렬 위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위기론이 점화됐던 SK온에 대한 전망도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후발주자인 까닭의 뒤늦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SK온을 두고 업계에서는 자금 수울 문제만 해결한다면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기지로 SK온과 협업체제를 발표하면서 SK온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GM 입장에서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 외교적 걸림돌이 많은 증국업체나 자국 완성차와 테슬라 대응에도 벅찬 파나소닉은 대안이 될 수 없는 한국 배터리 3사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포드도 비슷한 이유로 유럽의 SK온 등과 추진하던 JV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LG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북미가 아닌 유럽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도 가능했지만 유럽도 미국식 IRA 정책이 남올 가능성이 크고 또 고출력을 요구하는 상용차 배터리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국 기업을 우선시하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내걸며 엄청난 투자를 받았던 많은 스타트업들은 아직도 아무런 소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조리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적극적인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던 유럽에서도 한계를 통감하며 오히려 국내 기업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핵심 부품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유럽의 몸직임은 지속돼 왔습니다. 유럽 신규 배터리 업체 즉 노스볼트 스웨델르 위시로 베르코어 프랑스, ACC 프랑스 브리티시 볼트 영국, 이타볼트 이탈리아 등 최소 8곳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장 완공 시점은 지난해 연말부터 2024년에 몰려 있었지만 노스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유럽 배터리 업체들은 그동안 배터리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더욱 나빠진 글로벌 금융 환경과 에너지 비용, 여기에 미국의 IRA 법까지 겹치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발도 안 되고 있고 설사 개발을 끝내고 양산한다고 해도 이미 유럽의 양산 시설을 갖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이 투자한 스타트업 노스볼트는 지난해 초부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수물 문제로 아직 성과가 없어 당초 독일에 이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유럽 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장 건설에 드는 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IRA 법이 나오자 노스볼트는 유럽 투자 계획을 지연 혹은 중단하고 북미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노스볼트에 이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 브리티시 볼트는 심각한 자금난물 겪으며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배터리 작업에 나섰지만 대외 경제 상황과 미국의 IRA 법, 그리고 한국산 배터리의 강세 등으로 계획에 잇따른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유럽에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좋은 성능과 안정된 가격 및 공급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영향은 새로운 업체가 비집고 들어오기가 여간 힘들 게 아니라는 현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강자들과 견주려면 성능이 몰등하게 좋던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데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성능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배터리를 연신 발표하는 한국 배터리 3사의 벽을 허물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증국 CATL 등 세 곳의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유럽도 증국 의존도 탈피 및 견제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면서 미국 IRA 법과 같은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이 주목됩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유럽 내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은 한국 배터리 3사밖에 없다. 이제는 유럽 내에서도 증국 자본에 대해서 신증해야 한다는 평가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더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3사는 이미 확보해 둔 수주 잔고가 엄청납니다. 배터리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K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 계약 없이 2030년까지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3.4%, 57.9% 증가한 수치이고 지난해 4분기 20조 원 어치의 수주를 추가로 확보해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는 385조 원으로 몰라섰습니다. SK온은 같은 해 10월 기준 220조 원 규모, 삼성 SDI는 공식적으로 수주 잔고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는 11월 기준 120조 원 수준의 계약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3사는 매년 매출 성장폭보다 더 큰 신규 수주를 확보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1,000조 원 달성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 계약 시 최소한 물량 보장 조건이 포함돼 있어 실적 하락 리스크도 적다고 했습니다. 배터리 판가는 고객과 협의해 정하는 만큼 전기차 판가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전기차 가격이 인하된다고 해도 배터리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보다 오히려 상승 여건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조는 2030년 전후까지 지속돼 국내 배터리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K배터리 업체들이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꼽습니다.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파우치형과 원통형 등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춰 고객의 어떤 요구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으며 중국산처럼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며 값싸게 만드는 것보다 품질과 안정성 위주로 만들면서 높은 신뢰도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박철환 서정대학교 교수자동차학과는 완성차 업체들의 K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에 대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고 품질이 좋은 때문이다. 일본은 파우치형 배터리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과 납품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중국산은 실제 스펙과 다르고 겨울철에 특히 약한 성능에 따라 소비자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신뢰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세계 재패를 기대합니다. 얼마 전 한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 이목을 끌었습니다.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CNBC 방송에 출연해 가장 추천하는 종목을 묻자 테슬라보다 페라리라고 답하면서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를 자동차 최선 호주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페라리가 전 세계에 공급한 차량은 1만 3천여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50억 9,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7조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페라리는 차량 한 대 가격이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는 페라리의 최대 장점으로 안정성을 꼽았습니다. 그는 페라리는 자동차 회사 중 수익 가시성, 가격 결정력 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이다. 희소성 있는 성능과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등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페라리의 2024년 상각 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 가치는 22배로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높지만 에르메스 등 다른 럭셔리 브랜드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페라리 주가는 25.5%를 상회하며 고공행진 중인데요.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보다 페라리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테슬라의 돌풍이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쌓아온 페라리의 이름값 또한 그리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페라리라도 변화의 흐름에 너무 뒤처지면 일본처럼 과거의 영광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페라리는 오는 2026년까지 전체 라인업에서 내연기관의 비중을 40%로 줄이고 하이브리드 모델과 순수전기차 BEV 모델 비중을 각각 55%와 5%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지만 페라리의 첫 순수전기차는 2025년 출시 예정으로 확실히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보다 훨씬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페라리 경영진의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페라리의 CEO 베네데토 비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이었습니다. 곧바로 삼성디스플레이와 페라리가 선보일 차세대 자동차 모델에 탑재할 OLED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라리는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2025년까지 완전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방침인데 자신의 삼성 OLED를 처음으로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최고급 슈퍼카의 대명사 페라리에 삼성의 OLED를 탑재한다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또한 페라리 경영진의 다음 행보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페라리 경영진은 오전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더니 곧바로 오후에는 삼성 SDI 배터리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최고급 전기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페라리의 삼성 SDI의 배터리를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OLED는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스마트폰은 짧으면 1년,
길어도 3에서 4년이면 교체 주기가 돌아오지만 자동차는 10년 이상으로 제품 수명이 훨씬 깁니다. 여기에 생명과 직결된 안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면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휘도, 즉 밝기가 밝아야 하고 잔상 등 OLED 특유의 단점도 줄여야 합니다. 이런 기술력이 필요한 자동차 전장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명품 브랜드 페라리가 삼성의 OLED를 선택함에 따라 삼성 OLED 역시 명품이라는 이미지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원원 전략입니다. 저렴한 중국산으로 도배를 한 테슬라와 정반대로 초프리미엄 한국산으로 페라리의 브랜드 가치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이후 페라리 경영진은 SK온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SK온은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 사업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페라리는 이미 작년 3월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SF90 스파이더에 SK온의 배터리를 낙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내연기관 슈퍼카 제조사 페라리가 선택한 전기차의 배터리는 한국산이었던 것입니다. SK온은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손잡고 한국 업계 최초로 유럽 배터리 시장 진출에 성공해 세계 최고 수준 배터리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도 SK온의 배터리 제품을 선택했고 이에 SK온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NCM9 배터리를 페라리에 제공 중입니다. SK온의 이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출시 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전기 픽업 트럭 포드 F150 라이트닝에 탑재되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SK온의 배터리 NCM9은 현존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며 CES 2022에서 2개의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빅터 넥텔 페라리 극동중동 지역 총괄 지사장은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해 페라리는 전기차의 시대에도 특유의 공기역학적 설계와 디자인 등을 통해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한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라리는 오는 6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페라리 모터쇼를 준비할 정도로 한국 시장을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명품 슈퍼카 페라리의 전기차 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전장에 SK온 또는 삼성 SDI에 배터리까지 탑재돼 페라리 전기차는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소장으로 채워질 듯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양산되는 BMW 세단에 OLED 패널을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페라리의 차세대 모델에 OLED 패널을 제공하게 되었는가 하면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부터 양산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와 2021년식 캐딜락 세단의 OLED 패널을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5년 11조 원대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삼성과 LG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놓고도 경쟁 중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은 휘지 않는 OLED 판넬로 다른 패널보다 두께가 얇고 무게도 가벼워 디자인 활용도가 높은 게 장점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캐딜락에 공급하는 OLED 패널은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이다. 구부릴 수 있고 운전자 시야에 맞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장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곳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초프리미엄으로 무장한 페라리보다도 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자존심을 죽이고 허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베 토시히로 혼다 사장은 서울 포스코 센터를 방문해 두 회사 간 전기차 사업에 대한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베 혼다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리사이클링, 자동차 간판 및 전기차용 부품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 포스코는 이제 혼다가 할 수 없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간판과 전기차 부품까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전기차 협력을 위해 일본 산철강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암울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니켈, 흑연 등 2차 전지 소재 원료부터 전구체, 양극재와 음극재, 차세대 2차 전지용 소재까지 생산, 공급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혼다는 한국 기업들에게 자사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작년 8월 혼다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무려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는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지금까지 부품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국 브랜드와 협력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분야에서만큼은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는 영영 주류 전기차 기업들을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처럼 관행을 깨고 한국 기업을 미베 토시히로 혼다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계약이 체결됐는데 공개된 합작법인의 지분 비율은 LG 에너지 솔루션 51%, 혼다 49%였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EV 볼륨스에 따르면 전 세계 친환경차 3대 가운데 1대는 한국 업체가 만든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LG로부터 벤츠의 전장 OLED를 공급받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칼레니우스 CEO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생태계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와 부품사들은 기술 측면에서도 글로벌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은 단순히 매력적인 판매 시장이 아닌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래에 있어 필수 요소다. 통합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은 벤츠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다. 자동차 산업에 상대적으로 늦게 뛰어든 한국 기업들에게 메르세데스 벤츠나 페라리는 한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회사들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자동차들마저 한국의 기술로 채워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